네, 그럼 3부 인류의 통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가는 인류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돈, 제국, 그리고 종교.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돈, 실제하는 화폐를 다 모으면은 약 6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돈은 60조 달러입니다. 54조 달러는 은행 계좌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디지털 숫자를 돈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나뿐만이 아닌 인류 전체가 믿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숫자로 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실체가 없는 돈에 대한 공통적인 믿음이 결국 인류를 통합시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노이만님께서는 제국주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제에 의해서 일제 감정기를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교과 과정에서 부정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보통 제국주의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만 떠오르게 됩니다. 침략하고 지배하고 말살하고 특히 우리는 일본 식민지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하죠. 하지만 작가는 제국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제국의 엘리트 대부분은 자신이 제국의 모든 주민을 일반적인 복지를 위해 일한다고 진지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제국이 있었기에 인권, 민족 자결의 원칙 등을 신봉하기 시작했으며 서방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페미니즘, 민족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 인도를 70년간 식민 통치했잖아요. 그 당시 영국인들은 인도의 사법제도에 초석을 놓았으며 행정부 구조를 창건했고 경제적 통합에 극히 중요한 철도망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인도 거주자를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고 처형했지만 혼란스럽게 뒤섞였던 것을 하나로 통일하여 하나의 정치 단위로 기능하는 국가를 창조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근데 작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만약 인도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유산을 다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철도나 모든 것을 다 없앤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렇다고 한들 인도의 무슬림 정복자들이 남긴 타지마할 같은 구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할 건가요? 이 또한 무슬림의 제국주의 시대의 잔여물인데 그렇게 제국주의의 모든 것을 없앤다는 것은 순진하고 불가능한 소리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따라서 제국주의 또한 결국 전 세계적인 인류를 하나의 무언가로 통합시켰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종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신을 믿고 신을 위해 돈을 바치고 신을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종교 전쟁까지 발발했습니다. 이는 다른 종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인간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존재를 공통적으로 믿음으로써 인류가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3부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렸고요. 혹시 이에 관해 하시고 싶을 말씀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국주의가 단순히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만을 제국주의라고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 시대적 맥락적 특성까지 다 고려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이런 통치 행위들을 제국주의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라리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쯤에 이제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서방 국가들 그리고 일본이나 그런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했었는데 우리는 보통 그거를 제국주의로 생각을 하는데 하라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였을 때 식민 지배 당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중국이라는 그 틀 안에서 국가 안에서 그 국가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국가를 형이라고 황제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의미까지 제국주의로 본 것 같아요, 하라리는. 인류의 역사가 제국이 세워지고 제국이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그런 역사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국주의가 그렇다고 해서 옳다거나 인간이 예컨대 뭔가 더 가지고 싶어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살인까지도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가 제국이 세워지고 제국이 멸망하고 또다시 제국이 세워진 역사이지만 제국주의를 그렇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고 앞으로 사라지지 않고 이거는 그냥 인류의 본성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볼 것인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국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네. 게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영국인들이 인도의 사법제도에 초석을 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영국도 그 자체적으로 그런 사법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인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에 있던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관련된 용어가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모든 거를 정당화하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하라리가 이것 때문에 욕 좀 많이 먹었어요. 제국주의 얘기했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욕 좀 많이 먹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발 하라리가 제국주의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네 제국주의 욕하지만은 당연한 거야 이런 거를 말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제국주의를 통해서 제국주의가 나쁜 거긴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인류의 통합을 이뤘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난나님이 여기서 분노를 했지만 당연한 거인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도가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제주도 사람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민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제주도도 과거로 돌아가자면은 탐나국이었고 우리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걸 탐나국을 우리나라가 지배를 해서 제주도를 만들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탐나국과 대한민국과 그 경계가 사라지면서 그냥 대한민국화가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맥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한반도로 이렇게 통일된 게 아니라 지금 남한이니까 좀 특수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야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해요. 위에는 나라인 고구려 이런 건 정말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하나로 통합이 됐고 우리 나라가 되었으니까 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가야,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면 지금까지도 다 다른 나라잖아요. 이것처럼 그냥 이거는 인류의 통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주도 방언 있잖아요. 그거를 그 육지에 있는 한국어랑 다른 계열로 보는 언어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제주도민으로서 거의 제2 외국어에 가깝죠. 저는 제국을 좀 통합의 계기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통합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시 분열의 측면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칭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그런 거대 제국을 만들어서 통합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사후에 갈라지고 이런 현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중국은 되게 다민족주의의 국가인데 그들은 통일해서 중국에 세웠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 안에도 신장 위구르라든지 되게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은 분리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이 정말 통합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이건 좀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봐요. 하라리의 생각이 제국주의나 이런 관점이 형식적으로 겉에 보이기에는 통합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제국주의의 단점이 통합을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게 제국주의였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크님이 종종 얘기하시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을 때 대화로 통합을 함께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거에 반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그 제국주의의 피해자예요, 한국이.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동양에서 막강한 제국주의고 그들이 첫 번째 발판으로 삼은 게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들이 아직도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동양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싶었고 그로 인해서 서양에게 맞서고 싶었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주장에 일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많은 한국이나 동양, 중국의 지식인들도 거기에 경도돼서 그래 우리가 서양인들에게 당하는 것보다는 동양인들끼리 뭉치는 게 맞지 라고 해서 일본을 지지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졌죠. 그랬을 때 어떤 그런 제국이 가진 제국주의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실에서 너무나 그렇지 않다는 거, 그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게 밝혀졌고 그로 인한 피해를 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피지배국들이 당한 피해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의 문화가 다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조차도 일본의 그 식민 잔재에 시달리고 있고 그랬을 때는 이제 제국주의가 통합의 플러스 요소였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나폴스님 말대로 오히려 더 반발을 하게 하지 않았나. 오히려 더 그냥 대화, 타협이라든지 같이 가는 거, 협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기존 우리가 원래 원했던 유니티에 더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보충하자면 인간은 통합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저는 오히려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되게 더 분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유인원과 10,000 대 10,000 계속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꽂히셨어. 그 유인원이 10,000명인데 인간이 10,000명인데 인간이 한국인 100명 혹은 일본인 100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전 인류애적으로 나는 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국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일 뒤에서 너네가 싸워 앞에서 막 어떻게 해 이렇게 했을 때 통합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좀 그게 모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현대에 와서 제일 달라졌던 게 대중 매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가나 스타벅스가 있어요. 어느 나라 가나 햄버거가 있고 옷 입는 것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면 한국적인 걸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나라만의 특징적인 거를 보고 싶고 겪고 싶어 하고 그게 유지되길 원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통합을 원하는 동시에 자기만의 어떤 분열점이라든지 개별성 이런 거를 원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현 시대가 이 두 개를 거의 유일하게 같이 이루고 있는 시대이지 않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앞으로도 좀 저는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재미있는 게 하나 생각났는데 제가 옛날에 남미 여행 할 때 그 1일 투어 같은 거 신청해가지고 가이드가 이제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뭐 유적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랑 엄청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궁금했던 게 이제 남미가 이제 그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때 멕시코여가지고 그 멕시코는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아서 지금 스페인어도 쓰고 있죠. 걔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너네 나라는 스페인에 반감 이런 거 없어? 너네 걔네 안 싫어해? 왜냐면 우리도 똑같은 그 식민지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것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다. 근데 너네는 어떠냐? 괜찮냐라고 물어봤는데 걔가 말하기로는 걔네도 우리한테 사과한 적 한 번도 없어. 사과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뭐 지금 그렇게 심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미 시대가 너무 많이 지나서 우리는 다 스페인어 쓰고 있고 스페인 사람이랑 혼혈된 사람도 너무 많고 우리의 종교도 스페인 종교 그 카톨릭을 다 믿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통합이 되어버려서 우리는 뭐 지금 와서 화낸다고 해서 크게 뭐 바뀔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그렇기도 좀 애매해. 왜냐면은 이미 혼혈로 이렇게 스페인 사람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거기에 대항한다는 게 좀 지금은 힘들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일본의 식민지배를 저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엄청 길게 받은 건 아니잖아요. 스페인이 남미 지배한 거에 비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스페인이 남미 지배한 것처럼 몇 세기 동안 이렇게 식민지를 받았다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일본화되고 다 일본어 쓰고 일본인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독립을 했더라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국이 통합을 이끌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독립을 하더라도 일본의 문화가 이 정도 남아있고 일본 사람들도 우리가 섞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반일하는 거는 옳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절대 옳은 건 아닌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도 지금 그걸 노리고 지금 뭐 신장 위구르에서 계속 이렇게 뭐 시위 일어나고 티베트에서 시위 일어나고 홍콩에서 시위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국의 땅으로 냅두고 계속 중국화 시키려고 하는 게 걔네도 역사를 보면 알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뭐 100년, 200년 지나면은 어쨌든 얘네는 중국화돼서 중국이 될 거다라는 걸 보고 계속 그렇게 길게 잡아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제국주의 넘어서 종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아마 반대할 것 같은데 하라리는 좀 신기한 게 유대인이지만 종교를 믿지 않아요. 종교를 믿어도 불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상에서.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신 같은 게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하고 그 허구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책을 보면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럼 저부터 말할게요. 네. 저는 사실은 뭐 사피엔스도 그렇고 많은 책에서 인문학 책에서 말해요. 신이라는 게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무언가임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권력자가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착취당하면서 나중에 되니까 이제 거기 불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쟤한테 이렇게 착취당하고 있지? 내가 농사지었고 쟤는 맨날 놀고 먹으니까 내가 쟤보다 힘도 센 것 같은데? 내가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나 안 해! 이러고 있는데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내 말 듣다 갑자기 말을 안 듣네?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 알아? 신이 있고 나는 신에게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이거 정말 단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이 그렇구나. 절대적인 인물한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럼 절대적으로 말을 따라야지 하고 그렇게 이제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게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듣고 나서 보면은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마크님 생각에 되게 동의하는데 제 생각이 아니에요. 마크님 말했다 죄송해요. 마크님이 말한 거에 되게 동의하는데 그 하라리가 하는 말이 인간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 실체를 보지 못하는 허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약간 다른 종과 다른 특별한 걸 가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피엔스라는 종 안에서도 갈리는 것 같아요. 좀 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그 거짓말의 존재가 제국주의 혹은 종교라는 거죠. 나랑 다른 종교인데 내가 들었는데 우리는 호랑이인데 너네는 도마뱀이잖아. 근데 호랑이 더 세. 이렇게 더 얘기함으로써 그들을 우리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
즉 더 거짓말을 잘하는 애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강화가 시키고 더 권력을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았나. 사피엔스라는 종이 종 안에서도 그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고대사를 봐도 신정정치였잖아요. 지배자들이 자신의 지배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성성을 가져가야 됐거든요. 하늘이 나를 선택했다. 선민의식.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회가 점점 발달되면서 이걸 분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종교와 어떤 인간의 지배 구조, 세력 이런 거랑은 사실 떨어뜨려 놓기 보기 되게 어렵죠. 북한이 전형적인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백두산 호랑이의 혈통 아니에요. 아니야? 막 3살 때 막 뭐 말 타고 다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걸 토대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해봤어요. 목사님 사피엔스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재밌었겠다. 근데 그 목사님 되게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되게 신선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도 사피엔스 읽었어요. 근데 저는 사피엔스를 보고 오히려 더 신을 믿게 됐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신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다고 가정해요. 근데 이렇게 신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선택하셨으니까 인간만이 그럴 능력을 갖고 신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인간만이 가지는 것 자체가 신이 있다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네 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오랜 고찰을 한 끝에 그 결론을 얻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종교가 모든 어떤 정치적 제도가 종교를 이용하는 건 맞는데 종교의 시작을 보면은 정치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힘을 반전시키는 걸로 종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데 이게 그 성각자를 종교화하고 권력자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제도화가 되면서부터 정치 권력과 이제 밀접하게 붙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가 등장한 시기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로마 제국의 어떤 권력과는 반대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극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부처 같은 경우도 오히려 권력 기반 세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더 많이 했잖아요. 오히려 그걸 멀리하라고 했고, 종교의 시작은 항상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제도 안에 되고 제도화되고 기구화되면서 권력한테 좀 이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권력하고 종교하고 이렇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권력층들이 자꾸 종교를 이용한 이유가 권력층들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냥 자기가 힘을 갖고 있는 그 상태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종교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어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신이 있다는 시대에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를 변화한 거잖아요. 지금은 신이 없다, 신은 허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한 건데, 이처럼 종교도 또한 그렇게 변화를 좋아하는 집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집단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면은 다 종교 시설 있는 거 알죠? 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시설 다 있고 다 종교 활동 가라고 권유하고 반강제적으로 강요도 하거든요. 훈련소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종교는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고 변화를 안 좋아하는 대신에 그 시스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게 종교라고 권력자들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데 네네. 사실 지금 그래요. 지금은 마크님 말대로 교회가 굉장히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대로 하고, 심지어 성경 안에 이런 구절로 설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시대의 어떤 정치적 권력자는 신이 그 사람도 선택한 거니까 뭐 그대로 따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데 사실 초기의 종교를 보면은 굉장히 혁신이었어요. 급진파였거든요. 예수는. 왜냐하면은 뭐 법, 제도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이들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좀 안타깝네요. 찐 예수 팬으로서. 예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교회엔 예수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원시 세대 때는 샤머니 네. 종교였잖아요. 부족을 봤을 때 부족장이 리더고 정치적인 리더라고 보고, 그리고 그 부족에서 뭔 일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장례를 했을 때 해주는 샤머니 있어요. 근데 걔가 종교적인 애라고 봤을 때 정치 세력은 샤먼이랑 분리하려고 하다가 끊임없이 걔네들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정치적으로 이제 이끌어서 부족장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샤먼이 아닌 것 같아요 해버리면 자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종교와 정치와 약간 결탁이 된 게 아닌가.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부 과학혁명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못 살았던 서양 국가들이 어떻게 과학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거 명나라 시절에 세상에서 가장 잘 살던 국가는 중국이었습니다. 화약, 나침반, 종이를 최초로 발명한 국가도 중국이었죠. 하지만 정작 그걸 실용적으로 활용하며 발전한 건 유럽입니다. 명나라 시절 중국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명나라 정화제독은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 대함대를 이끌고 여러 국가를 항해했고 심지어 아프리카 케냐 연안의 말린디 항구에까지 닷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규모가 컸던 함대는 300척에 가까운 배에 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탑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492년 콜럼버스의 선단은 3척의 작은 배에 12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화의 함대에 비하면 모기 3마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과학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어떻게든 배우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명나라 시절 중국은 압도적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려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문호를 닫고 정화의 항해를 멈추게 되죠. 이미 자신들이 세계의 짱이고 다 가졌는데 굳이 다른 곳을 가봤자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유럽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험하며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본과 권력을 연구와 과학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연구, 항해, 과학의 발전은 다시 이들에게 큰 권력과 자본을 되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유럽은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고 세계의 패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합니다. 데우스는 라틴어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은 이제 사피엔스라는 인류에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인간은 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탄생과 죽음까지 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간략하게 4부의 내용까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부의 내용, 과학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실 인간이 호모데우스가 되려고 한다고 하셔가지고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소설이에요. 그 좋은 글씨로 유명한 작가 나다니엘 호손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반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에일머라는 남자 과학자가 있고 아내의 뺨에 되게 조그마한 손 모양의 반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반점만 없으면 내 아내는 정말 완벽할 텐데 라는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그 반점을 엄청 혐오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반점을 없앨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물약을 만들어서 아내가 마시게 하고 반점을 없애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아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실은 주인공도 그동안 많은 실험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의 뺨에서 반점이 사라지는 순간에 아내가 딱 죽잖아요. 이게 뭐냐면 반점이 사라지는 순간에 아내는 완벽해진 존재가 된 거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은 결코 신의 영역에 다다를 수 없다는 호모데우스에 반하는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점이 생긴 게 과연 인간은 정말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완전하게 도달은 못해도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전자 복제해서 우리가 생물을 만들어내잖아요. 뭐 유전자 복제하는 양도 만들어내고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생명이 무조건 신이 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인간이 이제 생명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뭐 신의 존재까지는 될 수 없겠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하지만 그 단계를 밟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기후변화거든요. 왜냐면 올해 겨울 되게 안 춥지 않았어요, 계속. 피부로 매년 이번 날씨 좀 이상한데? 이걸 느끼고 계속 기후에 관련된 그런 과학자들의 경고라든지 호주 산불, 브라질 산불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이 신은 절대 못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자연 없이 살 수 없는데 우리 아직도 우주로 갈 수는 있지만 우주의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우주를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거나 하는 건 아직도 너무나 먼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인간이 살아서 생존할 수 있는 별이라는 환경은 지구밖에 없는데 이 지구마저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든다면은 그게 무슨 신인가 오히려 약간 암덩어리가 아닐까 우리가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정말 신이라면은 인간이 생존 가능한 환경부터 이렇게 잘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네요. 네, 저는 이 환경오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진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산업혁명 때는 이런 환경 같은 걸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발전만 생각을 했잖아요. 오로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파리 기후 협약이나 아니면 뭐 우리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뭐 비닐봉지 줄이기 운동 이런 걸 하면서 점점 더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인간이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들지 않나요? 왜요? 지구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데 어째서 신이 될 수 없죠? 왜냐면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이 음. 지구라는 공간 자체가 우주적 스케일에서 봤을 때 정말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그런 신을 논한다는 게 저는 좀 약간 오만한 생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이미님 질문에 그 바벨탑이 생각나는데 음.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 지금 허구를 통해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논지로 넘어와서 저는 이제 하라리를 보면서 책을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사장에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라리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럽인들이 명나라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들의 부족함을 알고 뭐였죠? 자신이 모른다를 인정한 거. 무지를 네. 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양인들은 굉장히 오만했다. 오만했다는 거예요. 오만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람도 서양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마치 농업혁명이 인간들의 사기극인 것처럼 명나라의 걸 그냥 놔뒀으면 지금처럼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는 권력, 콜럼부스가 더 식민지를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뭐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사실은 더 호모데우스로 되려고 하는 그들이 누구였는가라고 본다면 저는 서양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더 많은 욕심, 더 많은 식민지를 위해서 더 과학을 발전시키면서 종교를 확산시키고 우리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호모데우스가 안 된다고 하지만 호모데우스를 하게 부추기는 건 바로 그들이었다. 서양이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서양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실망감이 좀 드네요. 근데 정화 제독이 명나라에 원래 항해를 하다가 항해할 가치가 없다 하고 그 많은 배를 그냥 냅뒀거든요. 다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했어요. 우리가 나가봤자 얻을 게 없다라고 하고 그거는 사실 오만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을 게 없고 자기가 최고다 그러니까 안 나간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사례를 가지고 보기에는 저는 이제 사실은 증기기관의 발명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증기기관의 발명이 어떻게 중국인들의 그런 오만함 그리고 그들이 무지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연결성이 좀 저는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발명 왜 서가가 떨어지지 이런 뉴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과학이 발전된 것이지 그것을 동양이랑 연결하는 거는 되게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정화가 이제 항해에서 더 이상 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시점에서 서양은 어느 정도로 발전된 상태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배웠던 게 중국이 그 당시에 뭐 GDP가 전 세계 GDP 중에 70%가 명나라가 차지했었나?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그쯤 됐을 거예요. 명나라가 그 정도로 컸대요. 그럼 지금 미국보다 더 큰 그쵸. 수치네요. 그럼 솔직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쵸. 볼 볼이 없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지 않나요? 그쵸. 땅덩이도 크고 중국은 사실 그때는 뭐 적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는 유럽은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막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데 중국이 이미 그 거대한 땅덩이를 가졌고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인구 속에서 우리가 짱이다. 옆에 이제 속국들 뭐 베트남, 뭐 한국 이런 속국들 거느리면서 너네 우리한테 조공 바치고 충성해주면 우리가 보호해줄게 이러고 그러고 잘 살고 있으니까 사실 무서울 게 없었죠. 그 당시에는. 저는 약간 역사 배우면서 느꼈던 게 오히려 그 서양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잔인성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왜냐면 서양인들은 사실 유럽이 붙어있고 하니까 전쟁을 굉장히 오래 하고 전쟁이 약간 일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나라 있으면 지배해야 되고 근데 동양은 사실 그냥 중국 일체제였기 때문에 조공 관계였지 전쟁하는 관계는 사실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 몽골 제국이 일어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중국의 사정을 그냥 눈치 싸움 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조공 바치면서 이제 버티는 입장이었지 중국하고 1대1 전쟁을 하거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외교적인 관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랐을 거라 생각을 해요. 동양은 그 문화적 크기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서양은 얘네랑 나랑 재보고 내가 셀 것 같다. 그럼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랬을 것 같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중국학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중국학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 말하는 게 이제 전 지구적인 통합은 중국의 방식으로 통합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입장에서 뭐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양 국가들은 과거부터 이제 속국들을 다 잡아먹고 뭐 식민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땅으로 편입시키거나 그렇게 하려고 잔인하게 이런 방식으로 통합을 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명나라 시대 때 보면은 한국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 충분히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 동생 관계로 지내면서 필요하면은 도와주고 이런 형 동생 같은 관계로 잘 지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 같은 그쵸. 경우는 명나라가 엄청난 대군을 우리나라한테 보내줬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다음이 명나라니까 우리나라 지켜줬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너네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내줬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 형이고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그런 식으로 보내줬잖아요. 전 지구를 봤을 때 더 센 나라가 있고 더 작은 나라, 더 약한 나라가 있는 거는 당연한 원리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형 동생 관계로 그렇게 잘 지내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지 않을까라고 그 교수님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의 중국은 다르죠. 저도 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의 중국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적인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쭉 정리하고 저희 방송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유발 하라리, 플레임으로는 유발 노아 하라리 작가의 사피엔스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크게 4가지로 이제 나눠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어요. 이 목차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눴는데요. 1부 인지혁명, 그리고 2부 농업혁명, 3부 인류의 통합, 4부 과학혁명 순으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부 인지혁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은 호모사피엔스는 언어, 기타 말하는 능력 덕분에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부 농업혁명에서는 우리가 농업혁명이 정말 축복이고 혁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농업혁명 때문에 우리가 더 불행해졌다. 농업이 아닌 수렵 채집인 시절이 더 행복했을 수도 있다가 2부의 핵심인 것 같고 3부 인류의 통합은 허구적인 걸로 통합이 되었다. 뭐 예를 들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돈, 두 번째 제국주의, 세 번째 종교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4부 과학혁명에서는 과거 이제 명나라 시절을 언급하면서 과거 명나라가 그렇게 컸는데 지금 이제 서양 국가들이 과학혁명을 주도하는 이유는 서양 국가들이 그 당시에 인류의 무지함을 깨닫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경쟁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과학혁명을 이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피엔스가 아닌 호모 데우스가 되려고 한다. 신이 되려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게 이제 4부의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을 제가 얘기 나눠봤고 사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아직 설명 못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 책이 정말 두꺼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정말 이 책의 약간 4분의 1도 못 설명드린 거예요. 정말 핵심 내용만 뽑아서 설명드린 거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사피엔스라는 책에 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읽어보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책으로 한 첫 모임이었는데 네.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논의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와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난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사놓고 안 읽고 있었는데 덕분에 바로 읽게 되게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노이만님의 마무리 멘트 듣고 저희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